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 부담은 커졌다고 평가되고 한반도 긴장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 지낸 국제정치학자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이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4년 5개월 만에 아무르주에 있는 이 장소가 또 상징적입니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났습니다. 이 회동 총평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북한하고 러시아 이 회담을 준비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기획을 한 사람들이겠죠. 네. 왜 장소를 거기를 잡았을까? 우주기지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네. 아마 오디언스는 미국하고 우리 그리고 국제사회였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소위 조러 혹은 북러는 이제 매우 최첨단 영역에서 협력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메시지를 보여줬을 거고요. 또 이게 보니까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푸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위에 있는 벨라루스 대통령도 거기를 데려가서 구경을 시켰더라고요.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는 벨라루스, 왼쪽에는 그 북한이 된 거죠. 네. 개인적으로는 전 되게 착잡했어요. 네, 어떤 왜냐하면 5년 전 이 즈음에 네. 청와대에서 평양 그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9.19 네, 그러네요. 그래서 북한하고 뭐 이런저런 협상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매우 긍정적으로 갔는데 이게 5년 만에 북이 이제 러시아와 전략적 제휴를 하고 또 북한 조선중앙TV에서는 이게 사변적 계기라고 표현을 해요. 사변적 계기라는 네. 거는 뭐 역사적인 만남이다 뭐 이런 네. 뜻이죠. 결국은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강대국 정치가 네. 매우 경직되게 나타나서 안 그래도 좀 열심히 우리나라 외교하고 남북 간 대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주도성은 좀 많이 사실상 손상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총평이 드네요. 더군다나 이제 두 가지 네. 평가들을 하던데 푸틴 대통령 원래 지각대장이잖아요.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30분 먼저 왔다. 아니 왜냐하면 일단 자기가 호스트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로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30시간 넘게 예. 기차 타고 왔으니 성의 표시한 거로 봐요. 호스트로서. 그리고 그러한 장소에서 이렇게 늦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예. 네. 근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4시간인가 5시간만 예. 같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혼자 돌아다니게 하고 그래서 푸대접 받았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해요. 아니 사실 보여지는 정상회담에 있어서 보여지는 장면도 하나하나 메시지일 텐데요. 예. 메시지는 명확했죠. 우주기지에 관심이 많은 소위 북한의 이해도를 러시아의 이런저런 환경에 맞춰서 그 합리적 이해관계가 있으니 그 저희 구경시켜주고 관람시켜주고 거기서 회담한 것 자체만으로도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다라는 것을 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자, 뭘 주고받고 네. 어떤 전략적 이해관계가 서로 딱 맞아 떨어졌던 걸까요? 저는 여기서 되게 조심히 평가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언론 지형이나 특히 미국발 뉴스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에게 위성 기술, 네. 그다음에 심지어 핵 기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핵잠수함 네, 뭐 이런 핵잠수함. 얘기까지 해요. 예. 근데 저는 그거는 최소한 지켜보거나 가능성이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것은 러시아도 넘고 싶지 않은 레드라인일 거예요. 게다가 북한 입장도 자기는 이미 핵 강국이 되었거든요. 네네. 핵 기술이라고 하면 뭐 핵을 소형화한다 뭐 이럴 텐데 저는 북한은 그걸 이미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할 거고 그것은 설사 한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저는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번에 소위 북러 관계를 전략적으로 제휴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테이프 커팅으로 이 우주기지에서 회담을 함으로 해서 이 관계가 개선되거나 전략적 제휴를 한다는 모습을 정무적으로 해외에 보여주고 소위 쉬운 말로 하면 미국이나 우리 진영에 있는 여러 국가들한테 골질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손 잡았어. 네. 내용이 무엇으로 갈지는 두고 봐야 돼요. 다만 북한이 소련한테 러시아한테 원하는 건 자명하죠. 네. 식량 지원, 에너지 지원인데요.
북한하고 러시아와의 교역이 북한에게 있어서는 그 미미합니다.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6% 정도가 이제 중국하고 하는 것이고요. 네. 3%인이 아마 그 교역 관계를 확장하는 것, 경제적인 관계죠. 네. 게다가 북한 노동자를 시베리아로 송출하는 문제. 벌목공. 예, 이것은 이미 거기 한 3천여 명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경화, 하드캐시가 이제 들어오는 문제가 있고요. 예, 예. 핫산을 통해서 이쪽과 연결된 프로젝트를 다시 재개하는 문제. 철도 연결하고 뭐 등등등. 그런 문제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북러 관계가 진행될지는 봐야 되는데 아마 네. 단박에 요번에 회담했으니 뭐 탱크가 오가고 포탄이 오고 가는 거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 상무부 예. 부장관 네. 내주에 한국과 일본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이 오면서 핵심 의제로 불법적인 전쟁을 러시아가 수행하는 데 쓰일 기술과 물자를 얻기 위한 러시아의 수출 통제 우회 능력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 한미 양국의 우선순위 현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갑자기 튀어나온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우리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제 기억으로는 예. 상테스부르크하고 모스크바 주변에 우리 124개 기업들이 나가 있어요. 네. 이미 대러시아 제재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죠. 현대자동차 네. 6대 팔았더라고요. 그거 제가 차관이었을 때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전쟁에 연루가 되진 않지만 불법적인 전쟁이었으니만큼 네. 우리 기업과 교민들의 피해가 적게 하기를 바랬고 그래서 러시아와의 정무적 관계가 중요했어요. 네. 아마 지금 뭐 한미일 협력한다고 하니 일본도 불편할 겁니다. 러시아 이렇게 세게 때리면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할린을 통해서 아직도 일본은 상당량의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한 관계인데 제 생각에는 예. 러시아 북한 회담 한 마당에 예. 지금 상무부 장관이 오게 되어 있으니 네. 그걸 한번 띄워놓고요. 예. 이게 중요한 주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중국 반도체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예. 안 할 수 없으니 이런 얘기는 중국 반도체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이제 막 대통령도 뭐 안보리에서 이 북한 대북 제재를 더 세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안보리에 지난 15년간 유지됐던 대북 제재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거 예. 대북 제재 15년간 유지됐던 대북 제재가 러시아가 이탈함으로 인해서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여기 확실히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지금까지 패스된 예. 유지되고 있거나 적용되고 있는 유엔발 제재는 네. 유지가 될 겁니다. 그거를 다시 거꾸로 돌리기 위해서는 네. 모든 상임이사국이 동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러나 또 다른 팩트는 네. 러시아가 지난 4년 그러니까 네. 하노이 노딜 이후에 네.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있고 네.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있고 지금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인정해줘서 유엔 제재를 스냅백 좀 돌려주자라고 했어요. 네, 네. 근데 미국이 듣질 않죠. 네. 그래서 요번에 러북 회담을 통해서 예.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시그널을 강력하게 보내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아무리 불량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제재는 통과 안 될 겁니다. 추가적인 3년 동안 안 할 거거든요. 네. 근데 명시적으로 러시아가 유엔 제재를 흔든다라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해석입니다. 예, 네. 예. 근데 미국과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추가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건 독자 제재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북한하고 사실상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빨간 딱지가 여러 붙어 있는 북한한테 또 빨간 딱지를 몇 개 붙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재를 부여하는 국가의 정무적 만족은 있을지언정 국내적으로 선전거리는 되지만 실제적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다만 우리가 러시아를 대놓고 제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물음표가 붙어야겠죠. 네. 게다가 그들은 지금 무엇은 행동으로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러네요. 아직은 네. 그냥 우주기지에서 네. 뭐 회담한 거 말고 회담하고 뭐 국방관계자 만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증거로 내놔야겠죠. 니들이 회담하는 것 자체가 싫다고 해서 제재를 한다면 그 제재가 좀 이상해지죠. 그 무기가 같다. 네. 뭐가 같다. 하드 에비던스를 보여줘야 될 겁니다. 하드 에비던스 네. 매우 자 결과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선의에 기대한 평화는 가짜 평화였다. 그리고 네. 중국에 혼밥 먹고 굽신 외교 하니까 중국도 네. 우리 말 안 듣고 멋대로 하다가 지금은 원칙적인 외교를 하니까 중국이
결과적으로는 뭐 관광도 풀고 이러는 거 아니냐. 네.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유지할 것 같아요. 집권 7년 차 참 힘드네요. 뻑하면 우리를 뭐라고 하는데요. 예. 어쨌든 평화는 과정이고요. 예. 이어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어달리기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을 미국에 가셨잖아요. 네. 그때 혼밥 몇 개는 지금 세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우습잖아요. 네. 그 2017년 겨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경을 방문했었을 때 그 북중 한중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드 때문에 완전히 경색되어 있었죠. 그랬죠. 예. 그래서 공공외교 차원, 즉 예. 북경 시민, 중국 인민들과의 교류를 위해서 그 식당에 가신 거예요. 지금도 그 식당 가면 문재인 세트라고 팔아요. 아 그래요? 예. 베트남 가니까 오바마 세트 있던데. 오바마 세트. 그런 공공외교, 중국 인민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한 행동인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에 미국 뉴욕에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기조연설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최소 30개 나라와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김태호 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요 외교 행보는 뭐 어떻습니까? 일단 정해져 있는 거죠. 유엔 총회는 문재인 대통령도 5년 연속 하셨으니까요. 네. 저는 이런 다자무대에 갔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이. 국민들은 되게 좀 걱정스러워. 아니 왜 그래야 학습이 되죠. 그리고 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우리 국내적인 메시지는 뭐 공산전체주의, 반국가면서 이념형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는 실리형, 국익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인도에서 G20 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 공산당 당수의 초청으로 하노이를 갔어요. 그랬어요. 예. 그럼 공산당하고 회담을 해. 게다가 베트남 정도 자기네가 진 나라인데. 아니다. 그건 중국 때문에 견제하려고 하고 베트남의 시장을 그 경제적 이익 때문에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실리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가서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러시아에 대해서 막 말씀의 볼륨의 톤이 어느 정도인지 좀 지켜보고 싶은데 정말 세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지는 물음표를 둬야겠죠.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네. 좀 많이 나가셨으면 좋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저희 인터뷰 모두에 5년 전 9.19 평양 공동선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금 북측과 접촉을 하면서 5년 전 요맘때 다음 주 화요일 5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하고 차관님도 토론회 저는 그 발제하신다고요. 오전 10시에 선도 발제해서요. 평화의 힘 평화의 길 하고요.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는 거고요. 근데 대통령님 오시는 건 좀 지켜보죠. 그거는 좀 봐야 제가 여기서 확인드릴 수는 없고요. 뭐 좀 남겨놓는 맛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쪼이는 맛. 자, 그런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19 남북 군사 합의 요거 때문에 우리 안보 태세가 와해됐고 그러니까 이거 폐기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본인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윤 대통령도 이미 이 북한이 이 합의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이미 뭐 파기된 것과 다름없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담긴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공개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5년 전 9월 19일 날 남북 군사 합의를 맺었을 때 제 그때 청와대 보직이 군비통제비서관이었습니다. 군비통제비서관. 이제 이 남북 군사 합의서를 만들고 협상하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문건을 참조했냐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북한하고 군사 협상을 하면 이러이런 것을 제안하겠습니다라는 문건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정책실장이 신원식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문건에는 지금 군사비에 등장하는 GP 철수, 뭐 그리고 판문점 비무장화 등등 같이 군비 통제에 관련된 여러 조치들, 즉 남북 간이 DMZ에서 싸우지 않는 조치들이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결재한 사람이 신원식 장군입니다. 당시 정책실장이었고요. 근데 이거를 뭐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은 심한 자기 부정일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5년 동안 99년 9월 5년 동안이죠. 이 정부 포함해서요.
우리 비무장지대에서 저기 서로 총질하거나 없었어요. 싸움이 없었어요. 이게 정전 70년사의 최장 기간 맞습니다. DMZ가 어쨌든 조용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군을 믿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군이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폐기를 한다 그러면 막말로 저쪽에서 난폭운전 한다 그러고 네. 그래서 군사비서를 폐기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저기서 난폭운전하니 내가 안전벨트를 풀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건 대개 우리를 혹은 한반도를 지켜주는 전쟁 방지책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만약에 폐기를 우리가 먼저 한다면 네.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평화 장치를 포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참 지금 신원식 후보자의 자기 부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자기 부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실장이라고 하면 그 밑에 여러 국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을 담당했던 국에서 이 문서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제 최종 장관한테 올리기 전에 결재를 한 거죠. 네. 이 말씀 뭐냐면 밖에 나가서 그분이 좀 이런저런 말씀을 하더라도 군은 예. 싸우는 방법을 준비해야 했고 네. 협상하는 방법을 준비해야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저는 나름 그분이 합리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정치가 무서운 건지 혹은 특별한 오디언스가 있어서 그런 건지. 오디언스. 네. 예. 어디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궁금증을 남기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종권 연세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전 최정권 전 차관이 언급한 신원식 후보자 직책 관련해서는요. 박근혜 정부 시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신 후보자가 2011년 4월부터 12년 10월까지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을 지냈는데요. 정책기획관 산하 군비통제정책과에서 작성된 문건에 결재된 것을 최정권 전 차관이 봤다라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혼선드려 죄송하고요.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